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있는 송봉섭 교수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데이터 하베스팅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삭을 줍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베스팅이라는 게 수학의 개념도 있지만 제가 이 본 강연에서 쓰려고 하는 하베스팅의 개념은 버려지고 있는 유익한 것을 수확을 해서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하베스팅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좀 해보면 미국의 data.gov,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데이터 하베스팅이라는 말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데이터 하베스팅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는 거는 버려지는 데이터, 활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재활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하베스팅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지만 이미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뜻으로 데이터 하베스팅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선은 데이터 하베스팅이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data.go.kr을 가보시면 정부 3.0 해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데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3V, 그래서 세 개의 V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볼륨입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용량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ariety, 변화성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이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elocity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속도가 오프라인도 있고 굉장히 천천히 피리어딕하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도 있고 리얼타임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전송되는 타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고 있는 데이터의 셋을 우리가 소위 빅데이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재료고 그 재료를 잘 캐서, 마이닝이라는 게 이제 광부니까요. 그래서 그 데이터라는 거를 잘 캐고 깎아가지고 좋은 인포메이션을 만드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하베스팅 개념인데,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베스팅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인데요. 소위 지금 옆에서 보이는 것 같이 그 공장 굴뚝에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라든지 자동차가 지나갈 때 발생되는 중력 에너지,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전자파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그 다음에 신체에서 발생되는 열이나 진동을 이용하는 신체 에너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동이나 운동 에너지를 회수를 해서 다시 에너지로 복원을 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에 있는 하베스팅이 제가 맨 첫 장에 보여준 이삭줍기처럼 버려지는 인포메이션이나 에너지를 다시 회수를 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보면 그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쓸 수 있는 데이터만 취득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버리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스마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도널드 페인버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유한 데이터 중에 가치 있는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다음 소프트에서 목적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보다는 스마트 데이터, 즉 뭔가 목적성을 갖고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취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쓴 예인데, 그래서
빅토리아 시크릿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사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굉장히 맞춤형으로 어떤 남자의 여자친구나 아내가 어떤 특정 제품을 조사했다면 어떤 제품을 받는지를 그 남성분한테 직접 알려준다 그러면 그 남성분한테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소위 의미 있는 데이터, 목적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바로 스마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은 2013년도에 와이어지에서 얘기한 건데 앞으로의 데이터는 빅데이터, 당연한 거지만 패스트 데이터, 빨라야 되고 즉 실시간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스마트 데이터, 여기서도 이제 스마트 데이터가 나오는데 신뢰성이 높고 목적성을 갖고 의미가 확실한 그런 데이터들을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앞으로 굉장히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스마트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면 정확하고 바로 행동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민첩한 데이터를 스마트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은 스마트 데이터라는 말을 이미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하베스팅이라는 말은 획득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너지 하베스팅에 쓰는 하베스팅, 버려지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회수한다라는 하베스팅을 합쳐서 제가 본 강연에서 제안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스트래티지는 스마트 데이터 하베스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데이터 하베스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버려지는 데이터를 바로 회수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목적성이 있고 의미성이 있는 스마트 데이터를 변환하고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그 용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첫 번째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기를 새롭게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기기나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가능한 한 재활용성을 높이자.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즉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서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게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비스를 개발하자 이런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초연결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실시간의 스마트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고객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의미 있는 데이터가 고객한테 전달이 된다는 얘기는 좀 더 고객이 더 정확하고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확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크게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사이클로 만들면 첫 번째, 재활용, 재사용을 통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보면은 우버나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와 같이 공유 문화, 즉 이미 있는 집 또는 이미 있는 차를 활용해서 그 사용성을 더 확대시키는 이런 비즈니스가 지금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최근에 삼성페이라는 게 애플페이보다 굉장히 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제품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마그네틱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에도 다 액세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제품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파급력 높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예를 ICT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개인화를 통한 기대 만족 최대화는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 실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구글 포토 같은 데에서 내가 아무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원하는 사진 같은 거를 뭐 만들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을 가면은 추천 상품을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비즈니스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데이터를 이용한 지속 가능성 확대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구글에 팔리는 회사 중에 웨이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결국은 SNS를 통해서 무슨 교통을 단속하는 구간이라든지 교통 체증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SNS로 올리면 그 내용을 모두 묶어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그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그 정보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의 정보도 공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들이 좀 더 확대돼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런 게 핵심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 데이터 하베스팅을 이라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이 스마트 데이터 하베스팅이라는 전략을 에너지라는 부분과 자동차라는 분야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 에너지는 대표적인 초협력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협력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수평적인 협력과 수직적인 협력이 있을 텐데 수평적인 협력이라는 것은 뭔가 멀티 도메인이 합쳐지는 협력이라고 볼 수 있고 수직적 도메인이라면은 점점 범위가 계층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마이크로스코픽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놨는데 대표적인 용어가 스마트 홈,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피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스마트가 무엇을 좋게 하는 게 스마트인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좀 더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거냐 이런 접근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은 메소스코픽한 응용이 되겠습니다. 즉 건물 하나,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공장과 같이 빌딩 전체 하나가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크로스코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또는 에너지 자립섬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굉장히 대규모로 에너지를 세이빙한다든지 효율성을 좋게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세 가지가 협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협력적인 접근 방법이라면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스마트 에너지가 구축이 된다면 이걸 바로 초협력 접근 방법이라고 이 강의에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그 탑다운 형태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 접근 방법에 스마트 홈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그래서 스마트 홈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에너지 세이빙 같은 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경우에 불도 끄고 그 다음에 냉난방도 좀 조절하고 그래서 에너지 관점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접근 방법도 있고요. 또한 안전과 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시큐리티와 같이 뭔가 내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침입하는 걸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홈 시큐리티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고차원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또는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수평적 초협력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탑다운으로 에너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밑에 단계로 내려가 본다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제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블라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물론 센서가 있어야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다든지 그러면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가서 안 좋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디밍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조도를 재가지고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거나 그러면 조명을 컨트롤해서 좀 더 에너지 세이빙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고객들의 어떤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멀 컴포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온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과 같이 냉난방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베이스 아큐펀시라는 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없다면은
모든 것들을 오프시키는, 자동으로 오프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골랐는데 이 네 가지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나와 있는 어떤 제품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 에어컨이라고 해서 사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홈챗이라고 해서 지금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CES에서 한 거지만 굉장히 상호 교감형으로, 그래서 카톡과 같은 형태 또는 문자 메시지와 같은 형태로 나와 가전제품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용화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에어컨이 많이 팔리느냐?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걸 자동으로 해준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걸 일일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온도 조절을 한다라는 게 그게 자기 옆에 바로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내가 더 비싼 에어컨을 사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객들이 그렇게 쉽게 잘 구매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이 돼서 많은 제품이 팔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이 본 강연을 통해서 저와 같이 고민하는 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핵심 요건 관점으로 이 충족이 된다면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및 확대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됐든 LG전자가 됐든 단독으로 개발이 돼 있어서 인포메이션이 밖으로 전혀 나가지가 않는데 최소한의 실내 온도라든지 이미 에어컨들이 다 재고 있으니까 그런 값들이 최소한 미니멈의 인포메이션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채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른 사용자, 그러니까 외부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의 쾌적도와 같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게 많은데 그런 웨어러블 기기와 에어컨이 서로 통신을 함으로써 좀 더 스마트한 기능을 내놓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내가 새 에어컨을 하나 샀는데 구형 에어컨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신형 시스템 에어컨만큼의 성능은 아니겠지만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애드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성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춥고 더우니까 스마트폰으로 직접 컨트롤하는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그거보다는 에어컨이 알아서 내가 추운 것 같은데 알아서 온도를 좀 높이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알아서 해주는 방법이 아무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당연히 계속 요구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 데이터라는 것은 신뢰도를 높아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자체 또는 이런 시스템들이 개인 비서화되는, 그래서 집에 있는 뭔가 비서와 같은, 나를 쫓아다니는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알아서 해준다면은 분명히 비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의지나 의욕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를 샀더니 전기료가 정말 싸졌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의 어떤 일정표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들어올 거고 언제 나갈 거고 이런 것들을 프리 스케줄링을 해놓으면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미리 이런 스마트홈에 전달이 된다면 점점 더 똑똑해질 게 되겠습니다. 즉 스마트폰과 스마트홈이 같이 동기화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에 대한 것은 아까 스마트 홈보다 좀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만 절약한다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 빌딩에서 추구하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도를 만족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사실 스마트 홈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및 확대 방안도 당연히
빌딩 간의 데이터를 표준화해야지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빌딩의 에너지 사용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된다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스마트 그리드와의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마트홈에서 개인 비서라고 그러면 스마트 빌딩에서는 개별 관리인과 같이 빌딩을 여러 업체가 쓴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관리인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체별 또는 가구별 관리인이 별도로 들어가는 그런 개별 관리인 서비스가 앞으로 각광받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건물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물주는 비용 절감 효과를 반드시 체감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투자 비용이 환수된다라는 확신이 서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입주자들도 비용에 대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회사나 어떤 스케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점점 빌딩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형태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가스코픽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메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스마트 빌딩과 공장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표준화가 돼야 될 거고요. 사실 설비에 대한 호환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전력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을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예측도 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경제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와 같은 전력 수급 계획 같은 것들을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스마트 데이터 하베스팅에서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데이터 하베스팅 기반 지식 서비스라 하면 첫 번째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다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설비의 이용도를 가능한 한 최대화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취하는 서비스가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두 번째로는 기대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만족한다라는 건 두 가지죠. 예상치 못한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를 주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적으로 처리해서 그 개인의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고객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할 거며, 또 하나로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하는 문화죠. 그래서 그런 공유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러한 스마트 데이터 하베스팅 기반 지식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